네, 오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발표를 맡은 최효선입니다. 옆에 학생 김성진 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챕터는 6챕터인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그런 학습 관련 기술들을 배우는 챕터입니다. 네. 일단 복습을 해보면, 신경만 학습의 목적이 무엇이죠? 신경학습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중치랑 편향을 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그게 이제 값이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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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손실함수의 값을 가능한 낮추는 매개 변수를 찾기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매개 변수 최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말을 하자면 SGD랑 모멘텀, 아다그레드, 앤드 아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기울기를 이용한 SGD, 이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이 뭘 뜻하는지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이 셀프.lr이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학습률을 초기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그 뒤로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이 수식을 이렇게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SGD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예시로 든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왼쪽과 같은데 이렇게 밥그릇 모양이죠? 그리고 옆에는 등고선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함수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는데 이 최소값이 되는 장소가 0,0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SGD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초기값을 마이너스 7,2로 해가지고 SGD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최소값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함수를 비등방성 함수라고 하는데, 뭐 대충 그런 함수에서는 탐색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기법으로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멘텀. 이 모멘텀은 운동량을 뜻하는 단어로 물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V가 새로 등장하는데, 그거는 물리에서 말하는 속도를 뜻합니다. 이 V를 결정할 때 나오는 알파 V. 이거는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을 때 서서히 하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것이 이 항을 뜻하고, 보통 알파는 0.9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모멘텀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서 구르듯이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코드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도 V를 처음에 뭐라 해야 되니?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업데이트 메서드를 또 쓰는 것입니다.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까보다 지그재그 정도가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그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학습률 에타를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학습하다가 조금씩 작게 학습하는 뜻입니다. 이거의 수식을 보시면은 H가 새로 등장합니다. H에서 보시면은 기존의 기울기의 기울기를 곱셈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곱해가지고 H에 더해주는데, 이거를 학습률의 루트로, 분모의 루트로 가져와가지고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률 감소가 매개 변수의 원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코드로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분모로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값을 더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최적화 갱신 경로를 봤을 때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그재그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5년에 제안된 새로운 방법으로서 아까 배운 모멘텀이랑 아다그래브를 합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책에서는 심화된 과정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갱신 경로를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최소값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를 배웠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다그래브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기법에 따라서 갱신 경로가 다른데, 여기서는 이게 제일 낫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문제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손글씨 숫자 인식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4가지 기법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SGT인데, 이게 손실 함수의 값이 크니까 학습 증가가 가장 느린 겁니다. 네, 학습률과 신경망의 구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SGT보다 다른 세 기법이 빠르게 학습하고 높은 최종 정확도를 가진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도 많은 연구에서 SGD가 쓰이고, 또 요즘에는 아담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상황을 고려해서 잘 써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중치의 초기값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이게 또 신경학습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도 미리 예고를 하자면,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 같은 선형 함수에서는 세비얼 초기값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리루에서는 히 초기값을 사용합니다. 네,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가중치를 감소하는 기법이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안 될 것 같죠? 네. 근데 진짜 안 좋습니다. 0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0이든 뭐든 가중치를 균일한 값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오차 역전파법에서 모든 가중치의 값이 똑같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가 고르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초기값을 무작위로 설정하는데,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고,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는데,
가중치의 초기값에 따라서 은닉층의 활성화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시는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고 5층 신경망의 무작위의 입력 데이터를 흘리면서 각 층의 활성화값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일단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 이 초기값을 일단 표준 편차를 1로 설정하고 한 코드입니다.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보시면 이게 없는 게 아니고 0과 1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치우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0과 1을 치우쳐주면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제 기울기 값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가 돼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0.01로 바꿔서 해보자. 코드에서는 이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냐? 0과 1로는 치우쳐지지 않는데 보시면은 0.5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안 되냐면 이거는 표현력 제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뉴런 100개가 거의 같은 값을 출력한다면 뉴런 1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진다. 그냥 가중치를 다양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는 층과 층 사이에 적당하게 다양한 데이터가 흐르게 해야지 이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또 약간 어렵지만 설명을 하자면은 세비얼 초기값이라고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1로 설정한 것인데 여기서 n은 앞 계층의 노드 수입니다. 코드는 이렇게 설명한 거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거를 결과로 보면은 일단 결과부터 보면 이게 되게 층마다 넓게 분포되어 있고 적절하게 퍼져 있어요, 데이터가.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표현력 제한이 되지 않은 거고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시는 일단 활성화 함수가 선형 것으로 전제를 했잖아요. 시그모이드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거고 또 리루를 사용할 때의 가중치 초기값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히 초기값이라고 이거를 카이밍 히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래서 히 초기값인데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2인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직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리루가 음의 영역은 0이므로 더 넓은 분포를 위해 2배의 개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활성함수를 리루로 사용한 경우에 가중치 초기값에 따른 활성화값 분포 변화인데 일단 표준편차 0.01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성화 값들이 거의 이렇게 없어요. 이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세비어 초기값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층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가 되고 히 초기값을 이용했을 때는 층이 깊어져도 계속 분포가 균일합니다. 이거는 역전파 때도 적절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히 초기값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활성함수로 이 RELU를 사용할 때는 히 초기값을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텐던트 등의 S자 모양 곡선일 때는 세비어 초기값을 쓰는 게 적절합니다. 이거를 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낸 MNIST 데이터셋으로 본 결과를 보시면 맨 위에가 표준 편차가 0.0일 텐데 이거는 진짜 학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기가스 학습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가스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정규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약간 좀 어렵기도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한 것이 초기값을 적절히 설정해가지고 각 층을 활성화가 분포가 적절하도록 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강제로 그냥 적절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에서 출발한 게 배치 정교화라고 합니다. 일단 배치 정교화의 장점은 학습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초기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오버피팅을 억제합니다. 이거 완벽합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아파인 하고 배치 정교화 하고 활성화 함수 하고 또 아파인하고 배치 정교하고 활성화 함수 또 하고 아파인하고 소프트백스를 하는 건데, 이 활성화 함수 전 단계에 배치 정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분포를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것으로 정교화를 하는 것인데, 미니 배치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는 식이 왼쪽 식입니다. 확통 시간에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평균이고, 이게 분산이고, 이거는 그 정교화할 때 쓰는 식이잖아요. 밑에 식은 정교할 때 쓰는 식인데, 이거는 또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엡실론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x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확대와 이동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주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교하고, 이제 확대하고, 네, 이게 정교하고, 이게 확대고, 이게 이동입니다. 대충, 이렇게 배치 정교화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학습 속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 정교화가 정말 중요한데, 배치 정교화를 하면서 이제 표준 편차도 바꿨을 때, 이게 점선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 실선이 배치 정교화를 했을 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훨씬 진도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가중치 초기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피팅이 무엇이냐? 신경망이 훈련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적용돼서 그 외의 데이터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거를 억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직 보지도 못한 데이터를 또 바르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오버피팅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억제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매개 변수가 많고 표현력이 높은 모델에서 일어나고, 또 훈련 데이터가 적으면은 잘 일어납니다. 이 코드를 사실 이해를 잘 하지 못했지만, 네, 아무튼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네, 액폭별 정확도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가 훈련 데이터고 밑에가 시험 데이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 데이터는 이게 100액폭을 지나면은 거의 정확성이 거의 100%예요. 근데 시험 데이터와는 차이가 좀 나요. 이거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중치 감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가중치 감소란 큰 가중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큰 페널티를 부과해서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 손실 함수의 가중치의 제곱 노름을 더해가지고 가중치가 커지는 것을 억제한다.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이 식을 좀 적용해가지고, 람다를 0.1로 가중치 감소를 적용한 결과, 가중치 감소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차이가 되게 줄었죠. 이게 오버피팅이 억제된 것입니다.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100%를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피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이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뉴런을 임의로 삭제하면서 학습하는 방법. 네, 왼쪽에서 드롭아웃을 적용한 신경망이 오른쪽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훈련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차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를 예시를 들면은 뭐 각층의 뉴런수, 배치 크기, 매개 변수 갱신 시 학습률과 가중치 감소 등이 있는데 이게 다 정말 중요하죠.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검증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랑 훈련 데이터를 아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의 성능 평가 시에는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훈련 데이터에서 가져옵니다. 훈련 데이터 중에 20%를 검증 데이터로 먼저 분리합니다. 이거를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validation rate를 0.2로 해가지고 됩니다.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단계를 설명하자면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걸 보통 로그 스케일로 뭐 0.001에서 뭐 1000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정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 설정된 범위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이 추출한 값에서 학습 검증 데이터로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이 단계를 반복해서 그 정확도 결과를 보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범위를 좁힙니다. 계속 좁히다가 이제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게 이게 뭐죠? 이게요. 이거를 아까 이게 코드를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그래프는 저는 이걸 실행을 했는데 그래프는 안 나왔는데 결과는 이렇게 숫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숫자들인데 이 책에서는 제일 좋은 거 베스트 1부터 베스트 20까지 이게 그림을 나타낸 거고 베스트 5까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구했는데 이 뜻이 학습률이 0.001에서 0.02 사이에 있고 또 가중치 감소 계수는 이렇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값의 범위를 관찰해가지고 범위를 좁히고 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값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선택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 방법입니다. 다 했습니다. 고생했어요.